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해군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한 경쟁에서 중국은 위험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푸젠 항공모함을 취항시켜 이를 기술적 독립과 군사력의 상징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푸젠함 뒤에 숨겨진 진실은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해군 발전 전략이라기보다는 중국이 국제무대에서 강한 인상을 남기기 위해 절박하게 시도한 것처럼 보입니다. 기술적 한계와 실전 전투 능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푸젠함은 불확실한 기술 시험뿐만 아니라 군사 명성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의 실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이 해군력을 과시하려 하지만 현대전쟁의 도전에 직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을 대표하는 예일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보시는 장면은 중국 조선소에서 퇴근하는 노동자들의 행렬입니다. 그야말로 중국의 인구가 얼마나 엄청난지 다시 한번 체감하게 되는 장면인데요. 이렇게 많은 근로자들이 한꺼번에 배를 만들고 있으니 그래서 그렇게 중국 조선소가 붕어빵 찍어내듯 배를 건조하는가 봅니다. 이곳에서 건조되는 선박들 중 단연 주목을 받는 것은 중국의 세 번째 항모 푸젠함입니다. 2022년 6월 17일은 중국 해군 역사의 기념비적인 날이었습니다. 중국이 순수 독자 기술로 개발했다는 항공모함 푸젠함 진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도 태평양 해역에서 미국과 치열한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이 세 번째 항공모함을 진수하자 이날 세계의 이목이 상하이 장난 조선소에 쏠렸습니다. 중국군은 장기적으로 오는 2035년까지 항모 6척을 확보해 미 항모가 대만 해협 1000km까지 전개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해군력 건설을 목표로 항모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푸젠함 진수식으로 서방 국가들의 시선을 끌어들이는데 성공했습니다. 중국은 푸젠함에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푸젠함은 중국 해군의 아버지로 불리는 류아칭 제독이 1982년 인민해방군 해군사령원에 취임해 항모의 필요성을 역설한 지 40년 만에 이룬 중국의 독자 설계 항공모함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미국 이외의 나라로서는 유일하게 슈퍼캐리어 즉 배수량 7만 티 이상 대형 항모이자 스키점프대식이 아니라 사출기 이함 방식의 항모였기에 남이 쓰다가 버린 구식 항모를 가져다가 분해해서 공부하는 수준이었던 중국이 이런 수준의 항모를 만들었다는 자부심이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푸젠함의 배수량은 8만여 티에 달하고 무엇보다 기존 중국 항모가 채택한 스키점프대식 함재기 이륙 방식이 아니라 전자기 캐터펄트 즉 항공모함 갑판에서 함재기를 쏘아 올리는 사출기식을 채택한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중국이 처음으로 항공모함을 손에 넣은 것은 1985년 호주 해군의 퇴역 항모 멜버른을 구입했을 때였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중국이 구입한 항모는 구식 기술이 적용된 모델이었습니다. 멜버른은 제2차 세계대전 때 유물이었고 키예프와 민스크는 1960년대 기술로 만든 즉 정식 항모 AIRCRAFT 캐리어가 아닌 항공 중순양함이라는 독특한 물건이었을 뿐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은 구입한 항모를 모두 해체해 연구용으로 활용하고 이후 해상박물관 등으로 사용하는 데 그쳤는데요. 중국이 달라지기 시작한 건 1990년대 초반 류아칭 제독이 중국 공산당 및 국가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이 되면서 외국에서 항모를 직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면서부터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중국은 항모를 들여와도 이를 개조할 기술이 없었습니다. 외국의 도움을 받아 개수하더라도 항모에서 운용할 함재기나 호위용 중대형 전투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1998년이 되어서야 중국이 손에 넣은 것이 바로 우크라이나 남부조선소의 공정률 68% 상태로 방치된 발야그 VAR와 예이주였습니다. 중국은 당시 발야그를 약 260억 8,800만 원에 사들였습니다. 이 발야그를 10년에 걸쳐 연구 개조에 취역한 것이 바로 중국 첫 번째 항모 랴오닝이었습니다. 이듬해 랴오닝을 확대 개량한 산둥을 만들었지만 이 또한 완성작은 아니었습니다. 실전용 항모라고 하기엔 여러 가지로 부족했습니다. 반면 미국 항모는 CATOBAR 카토바 방식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방식은 항공 랜딩 기어를 사출기에 끼우고 순간적으로 엄청난 에너지를 가해 마치 새총 쏘듯 날리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때 엔진을 최대 추력으로 가동한 항공기는 사출기가 가한 90메가줄 MJ 안팎의 에너지를 받아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엔진과 사출기가 함께 엄청난 힘을 가하는 덕에 100M도 안 되는 짧은 활주거리에서도 무장과 연료를 넉넉히 싣고 하늘로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중국 랴오닝함이 채택했던 STOBAR 방식은 보조 장비가 없기에 항공기 스스로 이 함에 필요한 에너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자체 중량을 줄여야 하므로 CATOBAR 방식보다 항공기의 연료 무장 탑재 능력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랴오닝함이나 산둥함에서 자체 중량 17.5T, 최대 이륙 중량 32.5T인 J-15 전투기를 띄우려면 25노트 46.3kmh 역풍이 불어 양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항모가 맞바람을 받으며 전속력으로 달려야 이함이 가능한 최소한의 조건이 갖춰지는데 문제는 J-15의 엔진 추력 부족으로 충분한 연료 무장을 실은 채로는 이함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최근 중국 관영 매체는 산둥과 랴오닝의 추락 및 훈련을 적극적으로 선전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중국이 공개한 어떤 영상이나 사진에서도 J-15 전투기가 카탈로그 데이터상 최대 무장 능력인 8티급 무장을 장착하고 이착함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J-15가 날개를 접고 항모에 죽이 된 채 공대 공공대함 미사일을 주렁주렁 달고 있긴 하지만 이착함할 땐 가벼운 공대공 미사일 24발 정도만 장착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STOBAR 방식의 한계를 절감하고 이를 갈며 미국 항모와 같은 CATOBAR 카토바 방식으로 건조한 항모가 바로 푸젠함이었습니다. 하지만 푸젠함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사출 방식을 위한 동력이 턱없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푸젠함은 사출기는 미국 니미츠급에 탑재된 증기식이 아니라 최신 제럴드 R. 포드급에 적용된 전자기식 EMALS였습니다. 고압 증기를 사용하는 증기식 사출기는 구조가 복잡하고 사고 위험도 큰 반면 EMALS는 단순한 구조에 힘도 좋아 증기식보다 무거운 항공기를 쏘아 올릴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항모 설계 과정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하나 잊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채택한 EMALS는 장점이 많은 사출 장비지만 전력을 엄청나게 잡아먹는다는 점입니다. 미국은 EMALS를 제럴드 R. 포드급 항모에 도입하면서 기존 A4W 원자로를 신형 A1B로 교체했습니다. EMALS 방식이 전기를 정말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A4W는 열출력 550MWMW를 발휘하는 대단히 강력한 원자로였음에도 불구하고 A4W로도 EMALS의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700MW급 A1B 원자로를 채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미군의 이런 실정을 지켜보고도 푸젠함의 건조시 같은 방식을 그대로 밀어붙이는 초유의 실책을 범했습니다. EMALS 방식은 가뜩이나 발사 신뢰도와 안정성이 완전히 자리 잡지 못한 기술입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이걸 만들었다면 과연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을지조차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게다가 중국 관영 매체 CCTV에 따르면 푸젠함은 보일러 8개를 가동해 증기터빈 4개를 운용하고 여기서 164MW 전기를 생산합니다. 이 전력으로 85,000T급 항모의 추진축을 돌리고 EMALS와 레이더 등 각종 전자장비의 소요를 모두 충당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하지만 푸젠함급 항모의 동력이 불과 164MW밖에 안 된다는 건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푸젠함보다 작은 42,500T급 샤를드고람이 211MW, 7,600T급 퀸 엘리자베스함이 192MW, 30,000T급 카보르함이 166MW 수준의 동력을 확보한 점을 고려하면 푸젠함 같은 항모의 동력이 164MW에 불과한 것이 얼마나 황당한지 알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푸젠함이 덩치만 크고 외관만 화려하지 사출 동력이 부족해 충분한 연료와 무장을 실은 항공기를 띄우기 어렵다는 혹평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중국이 이처럼 부족한 스펙의 항모를 급히 진수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미중 패권 경쟁이 격화되면서 미 해군에 맞설 슈퍼캐리어가 절실한 중국 지도부가 무리한 성능과 납기 일정을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마디로 첫 단추부터 잘못 꿰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능이 문제가 아니라 미국을 압박해야 하니 일단 만들어보자 라는 전략인 것이죠. 중국 관영 매체 관찰자망조차도 푸젠함 개발에 관여한 한 인사의 발언을 인용해 산둥함과 푸젠함 진수 사이 기간이 5년에 불과했다. 5년 만에 추진 시스템을 전면 교체하는 것은 기술면에서 불가능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중국 기술력의 한계를 넘는 스펙을 요구해 겉모양만 그럴싸하고 제 기능은 못하는 빛 좋은 개살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푸젠함은 실제 EMALS 방식으로 개발되어 얼마 전 사출 테스트까지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항공모함 갑판에서 사출시험 차량을 EMALS 캐터펄트에 올린 뒤 물보라를 일으킨 모습이 포착된 것인데요. 과거 미 제너럴 포드에서도 비슷한 테스트를 했었습니다. 전력은 턱없이 부족하지만 기어코 EMALS를 포기하지 못한 것입니다. 어쨌든 중국은 푸젠함의 사출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잠잠할까요? 원하는 성능을 얻어냈다면 분명 대서특필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위 성능 테스트 장면은 어떻게 유출되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푸둥 국제공항에서 운동 중인 여객기의 승객들이 창문으로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상황을 종합했을 때 중국은 사출 테스트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고, 테스트 결과는 은폐하려 했으나 예기치 못하게 테스트 장면이 유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차세대 항공모함 사용도 원자력 추진 대신 푸젠함과 같은 동력 계통을 채택한 설계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중국 내부에서는 동력 부족과 관련해서는 일체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는 중국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체코, 폴란드,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수주를 위해 한국, 미국, 프랑스 등이 경쟁하지만 여기에 중국은 끼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중국 원전의 안전성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같은 사회주의 국가였던 체코, 폴란드마저 중국 원전을 회피하는 이유는 중국이라는 국가가 비밀이 많고 내부 공개를 꺼리고 투명하지 않아서입니다. 중국 원전에서 분명 여러 가지 고장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은 되지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철저히 은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정전과 같은 사소한 고장이라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통보되고 원안위는 조사에 착수하고 보도자료를 통해 전 국민에게 알린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한국과 중국의 차이는 엄연히 존재합니다. 과연 은폐에 은폐를 거쳐 만들어진 중국의 자존심 푸젠함이 실전에서 제대로 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아니면 거대 항공모함에서 헬기만 띄우는 애물단지로 전락할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동시다발적인 발전이 반드시 수행되어야 합니다. 최근 논란이 되었던 경항모 사업과 관련 한국 정부는 어떠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는데요. 알고 보니 세계를 깜짝 놀라게 만들 만한 이야기가 수면 아래에서 진행 중이었습니다. 바로 경항모가 아닌 중항모를 한국이 건조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한화그룹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 공개된 것인데요. 조만간 한국이 보유하게 될 중항모는 대체 어떤 종류이며 한국이 어떻게 항모 사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는지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60척. 이 숫자는 한국 해역을 제집 드나들듯이 침범했던 중국 군함의 숫자입니다. 공동관할 해역이 아닌 한국 단독 해역에 함부로 들어온 것을 센 숫자인데요. 2018년에는 230척을 기록했던 것에서 30척이 늘어난 숫자로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 관할 해역을 중국 해역인 양 침범하는 숫자가 줄지를 않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 260척을 기록하며 최대치를 기록했죠. 국회 국방위원회 임병헌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8월 기준 남해를 통해 침범한 중국 선박은 110척, 서해를 통해 침범한 선박은 50척에 달했고 동해에서 발견된 선박은 10척에 달했습니다. 8월 한 달 기준으로 170척이 한국 항해를 버젓이 드나들었던 것이죠. 이조차도 한국 군함이 출격해 쫓아낸 숫자입니다. 한국 군함 몰래 침입한 숫자를 생각해보면 정신이 아득해질 정도로 중국 군함은 한국 경계 수역을 유린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한국 해경과 해군의 도움으로 중국 선박을 쫓아낼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중국 선박을 쫓아내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바로 중국이 무섭게 제조하고 있는 군함 때문이죠. 특히 미국을 쫓아가겠다며 해양굴기를 실현하는 중국이 가장 공을 들이는 분야가 바로 항공모함입니다. 바다 위를 떠다니는 요새로 한 나라의 국력을 상징하기도 하는 항모 숫자를 중국은 최근 들어 무섭게 늘리고 있죠. 중국 CCTV는 올해 세 번째로 진수한 항공모함 푸젠함이 계류 테스트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계류 테스트란 함정을 부두에 계류한 채 선내 장비와 기계류의 이상 유무를 판단하는 테스트를 가리키는데요. 이 테스트가 시행된다는 것은 곧 실전 배치가 멀지 않았다는 뜻이고 한국에게 있어 강력한 경쟁 상대인 항공모함이 또 한 척 추가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푸젠함은 중국이 자체 설계해 건조한 최초의 사출형 항공모함으로 배수량은 8만 톤에 달하며 스키점프식 함재기 이륙 방식이 아닌 전자기 캐터펄트를 사용해 만든 항모입니다.
2024년 취역을 앞두고 있는 푸젠함은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실전 배치되기까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는 분석이었는데요. 그러나 계류 테스트에서도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실전 배치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중국 선박들이 자국 해군력을 믿고 한국 영해를 침범하는 와중에 푸젠함까지 가세하게 되면 중국의 불법 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릴 전망인데요.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어민들과 군 관계자들은 한국도 서둘러 항모 도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형 경항모 사업이 추진되었죠. 하지만 지난 정권 때까지 적극적으로 진행되던 경항모 사업은 최근 예산이 중지되면서 실패로 끝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항모 도입에 대해 비관적인 여론이 지배적이었던 상황에서 항모 도입은 먼 훗날 이루어지는 것으로 예측되었죠. 그러나 최근 놀라운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국에서 항모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제까지 추진되던 경항모가 아니라 중항모로 크기를 변경, 중국과 맞설 정도로 한국이 항모 규모를 키울 예정이라는 정보가 폴린 것이죠. 이 소식이 처음 공개된 것은 최근 성황리에 행사를 마친 대한민국방위산업전이었습니다. KAI는 이곳에서 특이한 형태의 모델을 공개하며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는데요. KAI가 공개한 것은 바로 KF-21의 함재기 모델이었습니다. 한국 방산의 자존심을 살린 KF-21은 세계에서 주목받은 4.5세대 전투기로 현재 테스트가 진행 중인데요. 뛰어난 성능과 가성비의 많은 국가들이 KF-21 도입을 타진할 정도로 인기를 끄는 기종입니다. 그런데 방위사업전에서 함재기 형태의 새로운 모델 KF-21N이 공개되면서 많은 이들은 의문을 가졌죠. 그동안 논의되던 한국형 경항모에는 도저히 실을 만한 크기의 함재기 모델이 아닌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수직 이착륙기 모델이 아닌 활주로 이착륙기 모델로, 다시 말해 함재기에 활주로가 무조건 달려 있어야 하는 사이즈가 큰 항모만 수용 가능한 모델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신모델의 등장에 의문이 증폭되는 상황. 이 궁금증을 김승겸 합참의장이 국회에서 풀어주면서 한국형 중항모 사업의 실체가 드러났죠. 그는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함재기 모델과 관련 설계 변경을 암시하는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경항모로는 도저히 중국과 일본 등 주변 국가와 경쟁이 불가능하고 한국 해군의 질적 상승을 위해 사이즈 변경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죠. 현재 연구 용역이 진행 중이라고 말하며 실제 중항모 개발이 추진되고 있음을 암시하는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현재 한국 정부가 진지하게 중항모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황도 같이 밝혀졌는데요. 바로 한화그룹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한 사실입니다. 그동안 적자로 새로운 주인을 찾던 대우조선해양을 정부와 대주주인 산업은행이 한화그룹에 넘기기로 결정한 것이죠.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긴급회의를 통해 대우조선해양 매각 논의가 이어졌고 정부 주도로 재빠르게 대우조선해양을 한화로 넘기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마치 사전에 협의가 된 것처럼 빠르게 결론이 났는데요. 심지어 한화그룹이 애초에 원했던 것은 특수선 분야였으나 정부가 회사 전체를 인수할 것을 요구한 사실이 보도되면서 의혹은 더욱 증폭되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잠수함 분야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곳으로 대한민국 조선업 분야에서 상징적인 회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세계 시장에서 압도적인 건조 노하우를 지닌 곳으로 유명합니다. 그런 곳이 방산업계에서 유명한 한화와 힘을 합친 것은 무척이나 상징적인 일이라 할 수 있는데요. 더군다나 정부가 이 합병 추진에 적극적이었다는 것은 정부에서 한화 주도의 중항모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품고 있고 이를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상황. 한화는 예전부터 한국의 록히드 마틴이 되겠다고 자부하며 육해공 방산 분야를 전부 진출하겠다는 야심을 품은 기업인데요. 그들에게 있어 수건의 마지막 퍼즐 조각은 해양 분야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비로소 그 마지막 수건을 달성한 것이죠. 일각에서는 아직 경항모는커녕 중항모 건설조차 시도하지 못한 한국이 빠른 시일 내에 항모 건설을 하는 것은 불가능이고 무모한 일을 도전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그러나 방산 산업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한국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일에 도전해왔습니다. 누구도 기술 이전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 엔지니어와 방산 관계자는 맨 땅에 헤딩하듯이 하나하나 기술을 개발하면서 지금의 방산 신화를 만들 수 있었는데요. 더군다나 한화에게는 기술 이전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카드도 확보한 상태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은 합병 이전 영국의 밥콕사와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기술 협력에 대해 논의한 적이 있죠. 양사는 국내외 함정 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핵심 기술력을 하나로 모으기로 합의를 하며 밥콕사가 가진 경항모 제조 노하우를 전수할 것을 약속했죠. 밥콕사는 퀸 엘리자베스함을 비롯해 세계적인 해군 함정 설계와 건조에 참여한 회사입니다. 수상함과 잠수함의 핵심 장비 개발에 탁월한 기술력을 갖춘 기업으로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았는데요. 애초에 대우조선해양이 밥콕사와 업무 협약을 맺은 것은 경항모 사업에 필요한 노하우를 전수받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한화에 합병된 이상 경항모가 아닌 중항모로 설계 변경이 논의되면서 오히려 이상적인 형태로 사태가 전개된 것인데요. 영국의 대표 함정이라 할 수 있는 퀸 엘리자베스호는 중항모로 설계되었고 엘리자베스 개발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밥콕사는 전 세계 동들어서 몇 안 되는 중항모 건설 노하우를 가진 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화는 대우조선해양 인수로 양해각서까지 인계받으면서 중항모 건설 및 설계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셈이죠. 게다가 항모에 있어 필수적인 전자전 장비와 레이더에 있어 한화는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상황. 너무나도 유리한 조건이 조성되면서 한국이 경항모가 아닌 중항모 개발하는 데는 그 어떤 어려움이 없게 된 것이죠. 사실상 중항모 개발에는 프로젝트 추진 의사만 있으면 되는 가운데 한화는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죠. 세계적인 수준으로 점점 업그레이드되고 있는 한국방산. 한국을 완전히 파산시킨 후 미국이 한국의 돈을 완전히 흡수해버리려는 계획이었는데요. 자,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이를 옆에서 지켜보던 제3국이 한국에 파격적인 제안을 하게 되면서 미국은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심지어 바이든은 즉각 한국이 원하는 것은 모두 주겠다라며 180도 태세 전환에 나섰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이러한 바이든의 제안에 삼성은 필요 없다라고 바이든 면전에 대놓고 거절한 뒤 미국을 한방에 초토화시킬 엄청난 한방을 꺼내들었다는 것인데요. 미국 정부가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현지 시간 17일 한국과 중국, 스위스, 독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등 7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환율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일본은 환율 관찰 대상국에서 제외됐는데 한국은 포함시켰다는 것입니다. 상품과 서비스 등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국내 총생산의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8개월간 국내 총생산의 2%를 초과하는 달러 순매수 등 3가지 기준 중 2가지에 해당하면 관찰 대상국이 됩니다. 미국이 환율 대상국을 지정하는 취지가 애초에 다른 나라가 환율을 인위적으로 낮춰 미국에서 너무 많은 무역 흑자를 가져가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자, 그런데 일본은 2021년부터 엔화의 가치가 완전히 떨어지도록 일본 정부가 직접 조작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일본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수준이죠. 엔화가 얼마나 저렴해졌으면 최근 뉴스들에서는 역대급 엔저에 한국보다 저렴. 먹고 쇼핑하러 일본행이라는 제목의 보도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체감상 한국 먹거리 물가가 일본보다 1.5배는 되는 느낌이에요. 출장과 여행으로 지난달 27일부터 닷새간 일본 도쿄를 방문한 이희준 36씨는 12일. 엔화 가치가 많이 떨어진 데다 일본 현지 물가 자체가 한국보다 저렴해. 부담 없이 여행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씨는 반대로 일본인 친구는 오랜만에 한국을 찾았다가 물가가 비싸다며 놀라더라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첫 해외여행으로 지난주 도쿄를 찾은 직장인 임모 31씨는 일본은 비싸다는 고정관념과 반대로 물가가 저렴해 화들짝 놀랐다고 합니다. 임 씨는 1,200엔이만 1,136원만 내면 주요 관광지에서도 푸짐하게 먹을 수 있었다며 비행기 값을 포함해도 후쿠오카에 가서 쇼핑하는 게 더 싸다는 말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함께 여행한 최모 30씨는 일본 택시비가 비싸다고 소문나 걱정했는데 기본 요금이 500엔 4,640원이었다. 오히려 서울 택시 기본 요금 4,800원보다 쌌다고 했습니다. 동생 친구들과 함께 지난 8일부터 사흘간 도쿄를 여행한 윤모 23씨는 싼 가격으로 원하는 걸 먹고 살 수 있어서 기뻤다며 특히 다이소나 편의점, 생활용품점은 우리나라보다 더 저렴해 1,000엔 9,280원 이하로 웬만한 걸 살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금액대가 높은 쇼핑을 하면서 엔저를 크게 체감했다는 관광객도 있습니다. 인천에 사는 한지연 28씨는 남편과 함께 지난달 21일 일본 오사카를 찾았습니다. 그는 유명한 의류 브랜드의 가격 자체가 싸고 면세 혜택도 받을 수 있는 데다가 엔화도 저렴해 한국보다 4,050% 싸게 쇼핑했다고 말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미국은 일본은 리스트에서 제외한 채 한국을 환율 대상국으로 지정하고 한국에 대한 집중 감시를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미국 메모리 반도체 1위 업체이자 세계 2위로 등극한 마이크론은 이미 앞으로 20년에 걸쳐 뉴욕주 등에 1천억 달러 약 127조 원을 들이는 대규모 메모리 반도체 생산단지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최근 중국이 마이크론 제품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발표하자 미국은 한국에 중국과 거래를 끊으라는 식의 강한 압박을 전해왔습니다. 자, 그런데 너무나 수상하고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에는 중국과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라던 미국, 한국이 중국과 싸우고 난리가 나는 동안 미국의 마이크론은 중국 시안 공장에 7,700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이 한국과 중국 사이를 갈라놓고 한국이 중국에서 벌어들였던 수익을 미국이 모두 뺏어가는 꼴이 된 것입니다. 시티그룹은 미국 정부가 마이크론의 공장 투자와 연구개발을 돕는 보조금 지원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 마이크론이 한국의 SK하이닉스를 제치고 디램 세계 2위로 등극한 것도 미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정말 황당하고 어이가 없는 미국 정부의 자국기업 편애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미국 정부는 이대로 쭉 밀어붙여 마이크론이 1위인 삼성전자마저 짓밟을 수 있도록 도울 계획입니다. 중국도 디램 전문기업 푸젠 진화 JHICC, 낸드 플래시 업체 YMTC를 국가 차원의 챔피언 기업으로 선정하고 연구개발 및 생산 투자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빠르면 몇 년 뒤부터 중국 기업들이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메모리 반도체 없이도 자체적으로 생산해 모든 중국 IT 기업들에 공급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충격적인 계획입니다. 디램과 낸드 플래시 등 메모리는 한국의 핵심 수출 품목이자 삼성전자 및 SK와 이닉스 실적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품입니다. 자연히 두 국가에서 잇따라 자국 기업을 통한 메모리 반도체 공급망 구축에 속도를 내는 일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요 고객이 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한국 경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반도체가 미국과 중국에 의해 크게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국내 한 전문가는 미국은 처음에 동맹국과 함께 새로운 반도체 공급망을 만들 것처럼 분위기를 만들었다. 함께의 방점을 찍은 동맹국들은 너도 나도 미국과 손을 잡았다. 하지만 미국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데 있어 동맹국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었다. 오히려 자신을 대신해 중국을 압박하는데 동맹국을 이용하고 있다. 사실 지금까지 미국이 설계한 정책은 중국 압박이 아닌 자국 산업 보호가 목적이다. 중국 견제는 자국 산업 보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조치라고 볼 수 있다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유럽연합이 한국에 파격적인 제안을 하자 미국과 중국은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유럽연합은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도 중국도 아닌 유럽의 초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지으면 바이든과 시진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며 안전성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유럽연합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한국의 뒤통수를 때린 적이 없고 한 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왔습니다. 무려 61조를 반도체 지원금으로 쓰겠다고 발표한 유럽연합, 삼성과 SK가 미국인 직원들의 복지와 어린이집까지 책임지고 심지어 기밀 정보까지 모두 내놓으라고 한 미국 정부와 달리 유럽연합은 너무나 깔끔하게 아무런 조건도 걸지 않았습니다. 반도체 업계의 정통한 관계자는 반도체 산업에서 수율 등 핵심 정보는 곧 기업의 경쟁력이다며 미국이 자국 반도체 산업을 키우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한 상황에서 인텔, 마이크론 등 미국 업체들에게 삼성과 SK의 정보가 유출되지 않을 것이란 보장이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특히 이유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구형 공정 생산과 연구개발 R&D, 설계 등 반도체 생태계 전 부문으로 지원 영역을 확대키로 하면서 더 주목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반전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최근 유럽에서는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하는 동시에 한국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K-팝과 K-드라마, 심지어 K-방산까지 유럽 전역에서 뜨거운 이슈로 급부상하면서 유럽 대부분의 나라가 한국 노래와 한국 드라마, 심지어 한국 무기까지 대량으로 수입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자연스럽게 유럽인들도 중국산 제품을 구매하는 대신 한국산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구매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빠른 유럽 내 한국 신드롬 확산 속도에 중국의 주요 스마트폰 업체가 유럽 스마트폰 시장에서 철수한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났습니다.
프랑스 매체 프랑드로이드는 최근 오포와 원플러스는 프랑스 마케팅 및 영업팀 직원들을 해고한 후 재고 정리에 주력하고 있으며 신제품인 파인드X와 리노 시리즈도 출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의 대반전 반격은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만 정부가 오만 두쿰의 세계 최대의 그린 수소 생산 플랜트를 구축하기로 하고 67억 달러, 우리 돈으로 무려 8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발주했는데요. 미국은 당연히 자신들이 이 초대 규모 사업을 따낼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이 프랑스 그리고 태국과 손잡고 컨소시엄을 만들어 이 8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미국으로부터 뺏어오는데 성공했습니다. 한국경제TV 취재 결과 포스코, 삼성엔지니어링을 중심으로 꾸려진 컨소시엄에 프랑스, 태국 기업도 참여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는 이어 이미 컨소시엄을 구성한 6개사가 현지에서 구체적인 사업 방향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컨소시엄은 포스코를 주축으로 한국 기업이 주도합니다. 포스코가 28%로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삼성엔지니어링 12%, 한국남부발전 등 발전 공기업 두 곳을 합쳐 한국이 총 64%를 차지합니다. 한국의 완벽한 승리죠. 파운드리 분야에서도 세계 1위를 거머쥐겠다는 삼성의 목표가 조만간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작년에 삼성의 파운드리 영업이익이 사상 처음으로 2조 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TSMC를 코앞까지 추격한 건데요.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삼성은 메모리 반도체 시황 악화라는 위기에도 불구하고 작년 기준 파운드리 매출이 20조 원, 영업이익이 2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호조 덕에 작년에 4분기 메모리를 포함한 삼성 반도체 전체 영업이익이 적자 전환을 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올해 역시 삼성의 파운드리 사업이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며 작년과 비슷한 가운데 더 증가할 수 있을 거란 전망이 금융 투자업계에서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메모리 사업은 수십 년 동안 상승과 하락의 사이클을 오갔지만 파운드리는 그런 사이클을 그리지 않기에 삼성의 파운드리 사업이 확대될수록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상황이 이러자 세계 최강 기술이라고 자부하던 TSMC가 엄청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이번에 삼성이 공개한 신기술에 좌절하며 TSMC 임원들이 긴급회의를 소집했다고 해 반도체 업계에선 이미 삼성에게 판세가 기울어졌다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삼성이 신기술로 TSMC를 밟아버리자 대만은 크게 충격을 받은 분위기인데 설상가상으로 TSMC의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터지며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고 합니다. TSMC가 그토록 자랑하던 반도체 기술을 삼성에 뺏기게 된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파운드리 절대 강자 TSMC의 매졸이 4년 만에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최근 파운드리 부문에서 폭풍 성장 중인 삼성과 정반대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로 파운드리 쪽도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지만 TSMC와 삼성의 상황이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어 주목되고 있는 건데요.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TSMC의 올해 3월 매졸은 1,455억 대만 달러, 우리 돈으로 6조 원으로 작년에 같은 기간 1,700억 대만 달러를 기록했던 것에 비하면 매출이 15%나 감소했습니다. 월 매출 기준으로 봤을 때에도 TSMC의 올해 3월 매출은 2021년 10월 이후 1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며 바닥을 기었습니다. 이렇듯 TSMC는 경기 불황에 따른 IT기기 수요 감소 영향을 직격탄으로 받으면서 대만의 신공장 건설 계획을 연기하는 등 투자에서도 속도 조절에 나섰습니다. 심지어 최근 반도체 업계에서 TSMC 목구에서 난리가 났던 ASML의 EUV 노광장비 주문량의 납품 기한도 연기했다는 소식까지 들려올 정도로 최악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는데요. 반면에 삼성에게는 TSMC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 실제로 최근 파운드리 가동률이 올라가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삼성의 12인치 파운드리 가동률은 2분기 현재 90% 수준으로 글로벌 경기 침체로 작년에 80% 안팎까지 떨어진 가동률이 최근 10%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반도체 업계가 전반적으로 힘든 상황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이 이렇게 선전할 수 있었던 건 최신 공정인 45나노 수율이 안정화되면서 고객사의 주문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45나노는 반도체 업계에서 가장 앞선 최선단 공정으로 자율주행을 위한 차량용 AP나 ADAS용 반도체 공정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급성장한 AI 반도체 역시 이 공정을 활용해 생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4나노 기반의 AI,
자동차용 칩 생산과 관련한 문의가 늘고 있으며 일부 대형 고객사들은 삼성에게 시제품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더해 반도체 설계부터 양산까지 진행하는 삼성만이 할 수 있는 턴키 프로젝트가 급증하고 있어 TSMC와는 차별화되고 있다는데요. 그런데 심지어 이제는 TSMC가 자랑하던 후공정 기술에서도 삼성이 비밀병기를 꺼내들면서 추월하는 상황이 됐다고 합니다.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최근 삼성은 첨단 패키징 기술인 팬아웃 웨이퍼 레벨 패키지 FOWLP를 올해 4분기부터 양산 라인에 본격 도입하겠다고 예상 시점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FOWLP는 삼성의 파운드리 라이벌인 대만의 TSMC가 강점을 갖고 있는 패키징 기술로 앞서 TSMC는 이를 무기로 삼아 애플의 스마트폰용 칩 물량을 싹쓸이하기도 했습니다. FOWLP는 칩 두께를 혁신적으로 줄일 수 있는 데다 시간도 절약하고 원가도 절감할 수 있는 엄청난 무기인데요. 실제로 TSMC는 이 기술로 현재 연간 평균 11%씩 성장이 예상되는 팬아웃 시장 생산량 중 48%의 점유율을 차지할 만큼 TSMC에겐 핵심으로 꼽힙니다. 이에 삼성은 2018년부터 동그란 웨이퍼가 아닌 사각형 모양으로 재배열에 패키징하는 패널 레벨 패키지로 TSMC 기술에 대응했지만 방향을 바꿔 PLP와 WLP 기술을 투트랙으로 전략을 선회했습니다. 그간의 이런 노력 덕분에 삼성은 올해 4분기부터 프리미엄 시스템 반도체 엑시노스에 FOWLP를 적용하게 됐으며 이에 따라 반도체 핵심 분야로 꼽히는 패키징 분야에서도 TSMC를 추격하는데 막바지에 다다르게 됐습니다. 여기에 더해 삼성은 FOWLP 기술 외에도 패키징 고도화를 위한 다양한 준비 과정을 마치 TSMC가 보란 듯이 마음먹고 공개했는데요. 재작년에 삼성이 기판 위에 4개의 HBM을 얻는 iCUBE4를 공개한 적이 있었는데 이 기술 또한 내년 4분기면 HBM 탑재 수를 12개로 늘린 iCUBE12를 구현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렇듯 삼성이 패키징 기술 개발에 박차들 가하고 있는 건 이 분야가 차세대 반도체 시장 승부처로 꼽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반도체 업계에서는 수엠폭의 미세 회로를 만드는 전 공정 작업이 한계에 다다르자 각종 칩을 하나의 반도체처럼 합치는 이종 결합 2.5D, 3D 패키징을 적극 도입하고 있습니다. 파운드리 1위 TSMC 역시 고급 패키징에 공격적으로 투자했는데 이를 바탕으로 애플은 물론 엔비디아 등 반도체 큰손들의 수주를 따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삼성의 패키징 투자는 다른 반도체 회사에 비해 늦은 편이지만 청출어람이라는 말이 떠오를 정도로 빠른 속도로 TSMC 기술을 추격하며 이제 이를 뛰어넘고 있는데요. 실제로 최근 삼성에서 FOWLP 기술을 발표하자 충격 먹은 TSMC 임원들이 긴급회의를 소집하는 등 허겁지겁 대책을 세우기에 바빴다는 후문입니다. 현재 TSMC 내에서는 이제 마지막 남은 희망이었던 독점 기술인 패키징마저 삼성이 추월하면서 최대 고객인 애플도 삼성에 뺏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삼성의 지난해 패키징 투자율이 TSMC의 절반도 안 되는 상황에서 이런 성과를 낸 거라 본격적인 투자가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벌써부터 멀멀 떨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런 상황은 앞서 삼성이 반도체 패키징 분야에 투자를 확대하며 힘을 실었기 때문에 효과가 나올 수 있었던 것으로 TSMC만큼 투자를 늘린다면 엄청난 병기가 추가로 더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앞으로는 패키징 분야에 투자를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전공정 분야에서 반도체 미세화 경쟁이 한계에 달하면서 패키징 분야에서 승부를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패키징이란 여러 종류의 반도체 칩을 하나의 기판에 효율적으로 담는 기술을 말하는데 앞으로 파운드리 업계 주도권을 잡기 위해선 패키징 기술 개발이 필수가 된 겁니다. 실제로 최근 애플, 구글 등 IT 기업들도 독자적으로 칩을 개발하기 시작하면서 반도체를 고객사 입맛에 맞게 제작하는 파운드리 패키징 업체들이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또 육지 기술과 자율주행차 등 미래 먹거리로 떠오르고 있는 분야에서 고성능 반도체를 필요로 하면서 패키징 기술은 이제 필수가 됐습니다. 이런 흐름에 삼성도 첨단 패키징 공정에 집중하고 있는데 작년엔 조직 개편을 통해 첨단 패키지 사업 전담 조직인 어드밴스드 패키지 팀을 신설하며 본격적으로 힘을 실었습니다. 반면에 TSMC는 삼성과 달리 세계 곳곳에 공장을 신축하면서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침공을 대비하기 위해 리스크 분산용으로 해외에 공장을 신축하고 있지만 메인이 일본이라 지진, 화산과 같은 자연재해 리스크가 더 가중될 전망입니다. 실제로 현재 TSMC는 일본 구마모토현에
1228나노의 자동차용 반도체를 제조할 새 공장을 짓고 있는데 추가로 독일 드레스덴에도 자동차용 반도체 공장을 짓는 사업을 추진하며 전쟁. 과감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TSMC의 공장이 해외로 자꾸 나가고 있어 기술 유출 우려와 더불어 대만 내 산업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데요. 실제로 TSMC 지분을 단기 매도한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주된 이유였다고 대놓고 밝히면서 TSMC가 처한 암울한 상황을 단적으로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대만 문제를 둘러싸고 미중 갈등이 고조되고 있어 TSMC 투자에 위험이 따른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삼성이 파운드리 분야에서 TSMC를 완전히 꺾고 반도체 밸류체인에서 세계를 압도하는 진정한 1등 기업이 되는 날이 머지않아 보입니다.